좋아요, 구독. 원작이 있습니다. 2013년에 발매한 너티독의 더 라스트 오브 어스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 되겠습니다. HBO에서 제작 방영하는 드라마 시리즈고요. 한국에서는 쿠팡플레이에서 스트리밍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작품은 2023년 1월에 공개되었거든요. 2년 전이에요. 2년 전. 2년 전에 공개가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25년 3월 21일 날 공개가 되었습니다. 2년 기다렸거든요. 진짜 나 이거 소문 나기도 전에 알고 있었는데 2년 만에 보게 된 거예요. 원래 웨이브에서 그 HBO 작품들과 계약하게 되면서 공개되길 기대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웨이브에서 다른 작품들을 수입은 하긴 했는데 공개를 했는데 더 라스트 오브 어스는 공개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아마 웨이브에서 몇 작품만 골라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돈을 좀 덜 들이기 위해서. 더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경우는 신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에 웨이브에서 HBO 계약이 종료가 되고 쿠팡플레이가 계약을 따내면서 공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일단 먼저 줄거리 소개하기 전에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작과 달라진 점. 원작 배경은 2033년입니다. 곰팡이가 퍼진 시점은 20년 전인 2013년. 그러니까 게임 발매 시기에 맞췄거든요. 게임 발매가 2013년이었으니까 과거가 2013년이고 현재는 2033년으로 설정을 했었는데 반대로 드라마는 배경이 2023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가 2023년 그리고 곰팡이가 퍼진 시점이 2003년입니다. 20년 전이죠. 그래서 시점이 약 10년이 앞당겨져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자, 줄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 1화 알려드리고 전체적인 줄거리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1화 줄거리. 2003년입니다. 건설 하청업자로 일하던 조엘이죠. 조엘은 딸 사라와 동생인 토미와 함께 세 식구가 소소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뭐 생일도 있었고 뭐 아침도 먹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시에는 경찰들이 깔리고 전투기가 막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상함을 느낀 딸 사라는 뭐지 무슨 일이지 하면서 옆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옆집 개가 집 밖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옆집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다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정확하게는 움직이지도 못했던 옆집 할머니, 한 80에서 90 정도 나이를 드신 할머니가 나오게 되는데 그 할머니가 원래 걸어 다니지도 못했단 말이야. 근데 걸어서 가족들을 잡아먹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뭐 할머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피를 출출. 이때 아빠 조엘과 삼촌 토미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딸을 데리고 도망가기 시작해요. 딸은 뭔지도 모르고 도망을 같이 다니게 되는 거죠. 보니까 도시는 난리가 났고 차들은 도망을 치느라고 길을 모두 막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지름길로 막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쏟아지게 되면서 자동차 사고가 팍 났고요. 도망가다가 더 이상은 차로 이동할 수가 없어서 딸을 데리고 도망을 치고 있었는데 이때 군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살았다. 뭐 자꾸 좀비 같은 애들이 떠다니는데 우리 살려줄 거죠? 하는데 군인이 무전을 딱 봤더니 상처가 난 조엘과 사라를 감염자로 판단을 하고 총을 갈기게 됩니다. 총을 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조엘이 딱 보니까는 살았다 싶었는데 아이고 딸 사라가 총을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엘은 딸을 잃게 되는 거죠. 아이고. 자, 2023년 20년 후입니다. 보스턴. 자, 조엘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조엘은 새 연인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테스라는 인물이에요. 이 테스와 함께 헤어져 버린 동생 토미를 찾으려고 여러 물건들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 삽도 필요할 거고 가방도 필요할 거고 또 차로 이동하려면 또 차량 배터리도 필요할 거고 막 이렇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 차량 배터리를 구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차량 배터리를 나한테 원래 팔려고 했던 애가 딴 애한테 판다는 거야. 그래서 거길 쳐들어갔지. 쳐들어가니까 거기가 어디였냐. 보스턴 격리구역 파이어플라이들이 머무는 그
곳이었어요. 거기서 지도자 마를렌을 만나게 되고, 이 파이어플라이라는 애들은 뭐 저항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마를렌을 만나게 되고, 이 마를렌에게 한 가지 부탁을 받게 됩니다. 마를렌이 총을 맞았거든. 가지고 이동을 할 수가 없어. 자, 일로 와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나오게 되네. 이 여자아이를 오래된 주의사당에 데려다 주면은 거기에 다른 파이어플라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걔네들한테 이 아이를 넘겨주면은 차량 배터리를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엘과 테스는 이 제안을 승낙하게 되고 여자아이 이 엘리와 함께 주의사당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과연 조엘은 엘리를 주의사당으로 데려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더 라스트 오브 어스 되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줄거리는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 면역자야.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면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를 파이어플레이에게 전달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더 라스트 오브 어스 되겠습니다.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게임 1편의 내용을 시즌 1 안에 다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시즌 1은 게임의 1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끝까지 다 넣은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 정도의 시나리오라면은 영화로는 못 담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로도 잘 갔죠 뭐. 자, 작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은 크레이그 메이진, 닐 드럭만, 피터 호어, 제레미 웹, 야스밀라 주바니치, 리자 존슨, 알리 아빠십니다. 자, 여기서 주요하게 봐야 될 사람들은 크레이그 메이진과 닐 드럭만입니다. 크레이그 메이진은 그 유명한 작품 있잖아요. 체르노빌. 그리고 영화 쪽에서는 조금 이제 행보가 좀 코미디 쪽에 좀 치우쳐 있어. 무서운 영화 4, 그리고 행오버 2, 3, 헌치맨 2, 윈터스워 작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닐 드럭만은요, 게임의 원작자이기도 하고요. 더 라스트 오브 어스만큼 유명한 작품 있죠. 언차티드 시리즈의 작가가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작자와 체르노빌 작가가 만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출가들, 피터 호어, 이분은 닥터 후, 스푹스, 데어데블, 아이언 피스트, 디펜더스, 엄브렐러 아카데미, 이 드라마를 주로 감독하시는 분이 담당을 또 맡았고요. 한 2화 정도 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레미 웹, 이분도 닥터 후, 퍼니셔, 엄브렐러 아카데미 드라마 감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자 존스는요, 레모니 스니켓의 위험한 대결 드라마 감독이 되겠고요. 알리 아빠시, 이분이 제일 중요한데, 경계선, 성스러운 거미, 어프렌티스, 아카데미 간 감독이거든요. 그분이 이 더 라스트 오브 어스 끝 마지막 부분을 담당했다. 그래서 뭐 2화, 2화, 뭐 1화 이렇게 맡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제작진은 훌륭하고요. 자, 각본은 역시나 크레이그 메이진과 닐 드럭만이 맡았습니다. 자, 출연은 페드로 파스칼, 벨라 램지가 맡았고요. 자, 페드로 파스칼은 좀 눈에 익죠? 예, 유명하신 분입니다. 킹스맨 골드서클, 그리고 더 이퀄라이저 2, 원더우먼 1984, 미친 능력, 글래디에이터 2,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에 나오는 그분이 되겠습니다. 더 라스트 오브 어스 거치고 판타스틱 4에서 이제 초정상급 S급 배우가 되는 거죠. 페드로 파스칼. 자, 그리고 벨라 램지가 맡았는데요. 벨라 램지는 왕자의 게임에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거의 뭐 HBO의 딸이더만. HBO의 딸로 활약 중이고요. 왕자의 게임, 썸머 캠프 아일랜드, 황금 나침반, 이게 다 HBO 작품들인데 이 작품들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넷플릭스에 밀리바비 브라운이 있다면은 HBO에는 벨라 램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하게 또 생겼어 또. 그리고 이 벨라 램지, 이 여자친구가 초반에 이 라스트 오브 어스의 엘리 역과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리는 캐스팅이다 라는 소리를 엄청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게임에서는 누구죠? 지금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그 배우 있거든요. 그 주디, 그리고 엑스맨에 나왔던 그 배우와 상당히 닮아 있는데 좀 차이가 있단 말이야, 확실히. 근데 그 여론을 연기로 잠재워버린 배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HBO의 딸이 됐겠지. 연기가 엄청나요. 네, 출중합니다. 자, 러닝타임은요. 시즌 1이 80분, 53분, 75분, 45분, 59분, 59분, 55분, 50분, 43분. 네, 그래서
오프닝 엔딩 1분씩 빠져가지고요. 총 57분인데 오프닝 엔딩 빼서 약 55분 되겠습니다. 평균이. 작품이 몰입감이 있어서 그렇지 대체로 긴 편이 되겠습니다. 자칫 루즈해질 위험이 있는 작품이라고도 생각해요. 예, 저는. 자,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적어놓긴 했는데 제가 좀 뭉뚱그려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룹화 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1화, 2화는요, 엘리를 조엘이 데려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화부터 6화까지는요, 동생 토미를 찾는 여정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7화, 8화 같은 경우는 엘리의 과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을 담당하고 있죠. 이번 이야기는요, 더 라스트 오브 어스는 3가지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존기입니다. 더 라스트 오브 어스는 변형 곰팡이들로 인해 인류 대다수가 죽거나 괴생명체가 되어버린 이 지구에서 조엘과 엘리가 미국을 횡단하는 생존을 그린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들을 피해가지고 횡단을 하는 거죠. 여기에 나온 괴생명체는 동충하초가 원인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원래 동충하초가 이 사람의 온도에서 자라나기 힘들대요. 왜냐면은 온도가 안 맞는 거지. 그래서 동충하초가 만약에 씨앗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은 이 온도 때문에, 사람의 온도 때문에 다 죽는다고 해. 근데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열대야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게 되면서 동충하초가 살아남고자 변종이 생겨났고 이 사람의 체온을 견딜 수 있게 된 거지. 그럼 사람에서도 자라날 수 있는 건가? 맞아요. 동충하초들이 인간 육체에 기생하게 되어서 뇌를 조종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라는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괴생명체가 되는 거죠. 이 괴생명체에게서 물리면 감염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좀비처럼. 그래서 좀비몰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눈은 퇴화돼가지고 거의 뭐 볼 수가 없고요. 청각에 반응하는 괴물이 되겠고요. 그 저그처럼 바닥에 그런 이제 동충하초들이 좀 깔려 있는데 그거를 밟게 되면은 이제 신경망이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저 먼 동충하초들에게도 연락이 가능해지는 거지. 그래서 밟으면 안 된다. 이런 설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횡단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엘리가 이제 면역자, 감염 면역자로 밝혀지게 되면서 치료제,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면서 조엘이 엘리를 데리고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오랜 기간 종횡무진 돌아다니기 때문에 생존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연출이 됩니다. 뭐 먹을 것, 음식이라든지 뭐 음식을 해 먹고 뭐 빌려 먹고 주워 먹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또 잘 것, 최대한 노출이 안 되는 곳에 베이스 캠프를 차려가지고 지내게 되죠. 쿠션을 바닥에 깔고서는 잔다든가 아니면 침낭을 활용해서 잔다든가 뭐 이런 장면들도 연출이 되고요. 입을 것,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장비를 또 챙기기도 하고. 자, 그리고 생존품에 관련된 얘기도 나옵니다. 자동차, 그리고 뭐 기름 빼는 법, 뭐 버너, 농담책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생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은 캠핑에 왔나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유사가족입니다. 사실 이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든 생각은, 이 작품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좀비물, 뭐 액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족을 통한 성장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조엘과 엘리는 유사가족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조엘은 딸 사라를 잃게 되면서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린 아빠였고요. 엘리는 부모가 없이 고아로 지낸 아이라서 두 사람의 결핍을 서로 채워주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관계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아주 매력적인 작품이 되겠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조엘은 엘리를 끊임없이 참견을 하게 되는데, 야 이거 먹어라, 뭐 먹을 걸 챙겨준다든지,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역사를 막 알려준다든지, 밖이 위험하니까 어디 가지 말라고 막 통제를 한다든지, 야 거기 이상 가지마, 가만히 있어, 막 이런 거. 또 술, 커피 같은 어른들의 음식을 처음 맛보기에 허락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엘이 그냥 까칠한 성격이라서 틱틱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뒤돌아보면은
다 부모의 마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하게 키우는 거죠.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지도 보는 법, 권총 파지법, 보초 서는 법, 사냥하는 법도 알려주면서 스스로 성장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그런 조엘의 모습을 보면서 책임감이라는 게 생겨난 것으로 보이고요. 막판 9화에서는 굉장히 듬직한 모습도 엿볼 수 있게 되지요. 특히 서로에게 녹아드는 게 시청자에게 보이게 되면서 흐뭇한 장면들을 연출해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흐뭇함이 아니라 진짜 흐뭇해져, 시청자들이. 예를 들면은 엘리가 최불암 시리즈 같은 농담책을 계속 읽거든요. 처음에는 조엘이 막 어처구니 없어서 째려보는 표정을 짓는데 나중에는 조엘이 막 먼저 농담책을 읽어달라고 막 부탁합니다. 은근히 또 좋아해. 그래서 막 키키키 막 웃기도 하고 아주 특이죠. 그래서 변화를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둘은 유사가족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 개인적으로 더 라스트 오브 어스 1편 게임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프닝이 워낙 유명해서 본 적이 있고요. 한 두세 번 봤던 기억이 있고 라오어 2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보기 여기인가 여기에 있죠. 네, 라오어 2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다 깨지는 못했지만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한 중간까지 해본 것 같아. 근데 왜 끝까지 플레이하지 않았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라오어 2를 먼저 해보신 분들이 그렇게 욕들을 하시니까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 나 하지도 않았는데 재미없어 하지마 자꾸 이런 소리를 하니까 자꾸 진짜 재미없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중간 정도 하고 멈췄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바로 PC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엔딩에 뭐 그 PC 뭐 골프채 뭐 이런 게 뭐 나왔다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어. 어쨌든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PC 때문에 라오어 2가 스스로 망가졌다는 평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자, 이거를 딥하게 다루자는 건 아니었고 왜 2편에서만 그런 일이 생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편은 명작이라고 하는데 왜 2편은 사람들이 수용을 못하는 거지? 왜 2편에서만 그런 일이 생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드라마 시즌 1에서도 상당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다는 것에 전 놀랬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관련된 이야기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3화에서는 빌과 프랭크의 동성애 이야기를 그리고 있었고요. 5화에서는 청각장애를 가진 샘과 형 헨리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체로 리더는 여성이 맡고 있거든요. 캐슬린도 그렇고 토미의 아내 마리아도 그렇고 파이어플라이의 지도자 마를렌까지 3명의 여성 지도자를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편에도 이런 PC 요소가 분명 들어가 있었는데 2편에서는 왜 다들 예상을 못했을까? 일단 플레이어들한테 의문이 생기고 왜 이 작품은 이런 요소들을 건드리고 있는 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의문이 들었다는 거야. 왜 몰랐을까? 1편에도 되게 많은데 2편은 뭐가 도대체가 들었길래 다들 이렇게 분노를 했을까 궁금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PC 요소가 가득했던 3화를 보면서 세심한 묘사에 좀 거북한 느낌마저 들긴 했는데 전체를 다 보고 나서 든 생각은 3화가 마스터피스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던 화수였습니다. 진짜 가장 재밌었어. 어쨌든 왜 이 시리즈는 PC에 집착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시즌2까지 다 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말 꺼냈으니까 추측을 해보고 예상을 해보자면 아마도 주인공 엘리가 면역자, 즉 현재 지구상에 몇 없는 소수자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정과 연계된 것은 아닌지 추측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엘리도 소수자고 엘리가 소수자이기 때문에 다른 인물들도 소수자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런 소수자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잖아. 백신을 만들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다른 소수자는 없대?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까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난 아직 2편까지 못 봐서 몰라. 무슨 내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어서 소수자들을 자꾸 끌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시즌2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어있을 것 같다. 자, 닮은 작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닮은 작품으로는
2006년에 개봉했던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칠드런 오브 맨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 영화의 지구도 난리가 났는데요.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이가 18살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사망하게 됩니다. 애가 지구에서 멸종이 됐어. 근데 가장 마지막에 있던 18살짜리 아이도 죽어버린 거야. 한마디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세상인 거예요. 거의 뭐 여기 더 라스트 오브 어스랑 비슷하죠. 주인공은 전처에게 부탁을 받는데 한 소녀를 빼돌려 달라는 거예요. 이런 거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그 소녀는 알고 보니까 유일하게 임신을 한 상황이었고 더 라스트 오브 어스에서는 면역자였고 그 소녀를 인간 멸종을 막는 과학 집단인 인류 프로젝트라는 배에 실어야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 면역자를 파이어플레이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가리고 있죠. 유일한 주인공을 이동시켜내야 한다는 점, 부탁을 한 사람이 총에 맞는 점, 그리고 주인공이 죽을 위기에 놓인다는 점, 전 세계가 멸망 직전까지 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흡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시즌 1만 봤을 때 결말부가 좀 다르죠. 칠드런 오브 맨은 희망적이에요. 더 라스트 오브 어스는 굉장히 비참하죠. 네. 자, 그리고 다른 작품으로는 뭐 월드 워 Z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월드 워 Z에서도 뭐 백신에 관련된 얘기도 있고 좀비 관련된 얘기도 있지요. 자, 어떻게 보았냐? 굉장히 재밌게 본 작품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라스트 오브 어스 1편을 안 해봤습니다. 명작이란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콘솔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기도 했고 그리고 편견이 있어서 안 했어요. 예. 특히 몇 가지가 제 편견에 부딪혔던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 당시 게임은 대체로 1인 플레이가 많았어요. 특히 FPS 게임들은 대체로 1인 플레이라서 1인칭 시점의 게임들이 많았는데 이 작품은 엘리를 챙겨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FPS의 인질 구출 플레이가 떠올려졌거든요. FPS 이렇게 막 가다가 인질이 있어. 그럼 인질한테 얘기를 해. 그럼 인질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얘를 총에 맞지 않게 하면서 구해내야 돼. 근데 그런 플레이들이 굉장히 귀찮고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질이 막 NPC들이 바보짓 하는 경우가 많거든. 막 적이 있는데 막 돌아다니고 그런단 말이야. 이 바보짓 하다가 막 죽는 경우가 다반사라가지고 진짜 플레이가 쉽지 않겠는데 뭔가 그런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 자, 두 번째, 히어로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이 유사가족이 생존을 해나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메리트가 있을까 싶었어요. 당시에 저는 스토리를 즐기는 게이머라기보다는 플레이를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줄거리는 대부분 넘겨버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몰라! 예, 정말 수많은 게임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라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어?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딱히 이 작품이 흥미가 생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든 생각은 진짜 바보 같은 편견에 사로잡혔었구나. 내 어린 시절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만큼 드라마가 되게 탄탄했고요. 흥미로운 지점들을 이번에 많이 느꼈던 작품이었다. 빨리 시즌2가 보고 싶을 정도예요. 예, 2가 그렇게 망했다고 하지만 이 드라마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제가 라스트 오브 어스를 흥미롭게 느꼈던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았던 점. 첫 번째, 감정 묘사입니다. 사실 1화, 2화까지 볼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재밌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1화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서 보셨던 오프닝 시퀀스가 존재하는데 그 되게 유명한 오프닝 시퀀스가 있는데 한번 본 연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게임 볼 때는 놀랬지. 근데 드라마 볼 때는 저런 걸 비슷하게 연출했구나. 잘했네. 뭐 요 정도의 느낌이었어. 2화도 황폐화된 도심이나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 백신 관련된 이야기가 수많은 영화에서 본 클리셰였기 때문에 별다른 느낌을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2013년 작품이잖아. 그간에 얼마나 많은 작품들이, 좀비물들이 나왔냐고요. 특히 도심 장면은 아미 오브 데드가 겹쳐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나 이거 봤던 장면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아미 오브 데드에서 거기 마을에서 벗어나가지고 도심에 와가지고 되게 비슷하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디서부터 이 드라마가 달리 보였냐면은 아까 말했던 3화였습니다. 사실 본편에서 좀 떨어진 이야기이기도 했고 동성애 코드가 있었기 때문에
뭐지 싶었어요. 도대체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생각했단 말이야. 특히 동성애의 묘사가 기가 막힌데요. 그 거구의 사람이 한순간 설레어 하면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갖고 다른 남자가 그 남자 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나 진짜 보면서 제발 그만해! 씨발! 그만해! 막 이랬단 말이야. 막 혼자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봤단 말이에요. 진짜 못 보겠더라고, 그거는. 자, 그랬는데, 그들이 나이 들면서 서로에 대해 진심이고, 멸망 직전의 지구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들에게 더 이입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끌어냈던 것 같아. 특히 마지막을 준비하는 장면이나, 창문을 열어둔 표현은 배려가 너무 깊어서 더 감동스러웠던 장면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연출과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조엘과 테스가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등장하게 되면서 되게 신기한 구성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엘과 엘리에게 집중할 수 있었는데요. 엘리를 겪으면서 일어나는 그 변화, 그 미세한 변화들이 느껴졌고요. 그 표정 변화가 느껴졌고 14살의 꼬맹이의 그 용맹함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두 캐릭터가 엄청난 케미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정말 두 배우의 명령기가 빛을 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3화부터는 끝까지 재밌었어. 자, 두 번째입니다. 미술입니다. 제 아내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했던 이야기가 와, 저걸 어떻게 구현했대? 이런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참고로 제 아내도 라오어2를 같이 해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 배경 묘사가 잘 되어 있다는 걸 느낀 거지. 그 정도로 미술 세트가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기가 막혀요. 일단 게임처럼 다양한 장소들을 구현을 해냈고요. 그 장소들을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호텔, 박물관, 은행, 터널, 정착촌, 대학교, 백화점. 와, 이걸 어떻게 구현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고 마치 게임을 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잘했다.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을 텐데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문이나 벽에 붙어 있는 이 동충하초 묘사라든지 물표 있잖아요. 그 실내에 뭐 수도꼭지가 틀어져 있었나 봐. 그래서 그 실내에 물이 확 가득 찼는데 그런 표현들 게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덤으로 그런 도심을 처음 누려보는 엘리였기 때문에 그 엘리의 첫 리액션을 보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이건 그 감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이 생기고 나서 이곳저곳 놀아다니면서 자식들한테 이거 여기는 뭐 그런 데야 저런 거야 이런 알려주는 그런 맛. 우리는 익숙해가지고 별다른 느낌을 못 받지만 자식들은 신선한 반응을 보이니까 막 기분 좋은 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감정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엘리가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막 초인종을 막 신기한 듯 막 눌러보는 게 있어. 그래서 뭐 손님 왔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해. 그리고 막 기린 보면서 와 기린 처음 봐요 막 이런 거잖아. 그런 게 딱 애가 딱 생기고 나서 동물원에 처음 가가지고 엄마 저 사자야 막 이런 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 리액션이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자, 아쉬운 점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스 장면입니다. 진짜 차별일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제가 동성애 작품 진짜 많이 봤는데 수염 수북한 가슴털이 풍성한 두 아저씨가 사랑을 나누는 건 진짜 거부감이 들더라고. 아 이건 미안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해설하기보다는 미학적으로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 나도 예쁜 걸 좋아해. 나도 여자 아이돌 좋아해. 여자 아이돌만 보고 싶다고. 근데 남자로서 이건 아니다. 진짜 거부감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 키스 장면도 그 수염과 수염이 맞닿고 입을 딱 포개는데 그 동충하초 괴물만큼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 자, 두 번째 러닝타임입니다. 제가 좀 피곤한 상태에서 보긴 했어요.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고 대체로 재밌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봤긴 했는데 이 특정 부분에서 계속 졸아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개인적인 감상인데 자칫 루즈해
느껴질 수 있는 구간들이 은근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좀비가 많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액션이 전부인 드라마가 아니어서 이 감정을 놓치면 순간 잠들어 버리더라고. 특히 어떤 부분에서 정말 많이 졸았냐면은 8화 엘리의 과거 백화점 장면이었죠. 네, 백화점 장면 같은 경우에 4번을 돌려본 것 같습니다. 보다가 어느샌가 잠들고 눈 떠보면 끝나 있고 다시 앞으로 돌려서 다시 보다 보면은 또 돌아가 버리고 계속 그런 게 반복되더라고. 백화점에 들어온 건 되게 흥미로웠는데 대사가 너무 많아. 대사가 너무 많고 특히 우정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 관심 바뀌었던 것 같아. 그리고 피곤한 것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루즈하게 느껴졌다. 예. 그리고 내가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해본 결과 제가 알기로는 그 8화 부분이 DLC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원래 본편에는 들어가지 않고 다운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컨텐츠라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 그게 DLC 컨텐츠여서 본편과 조금 떨어져 있는 얘기라서 제가 졸려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본편은 잘 만들었는데 DLC는 좀 못 만든 거지. 근데 그 DLC 부분이 8화에 나왔고 그 8화를 내가 조금 이제 눈치를 빨리 채가지고 졸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뭐 아쉬운 점은 뭐 장난식으로도 얘기하고 진심반 농담반이 있지만 이건 정말 작은 부분이고요. 정말로 재밌었습니다. 이거 상을 받을 만했다고 생각해. 상을 받을 만했고 좀 기념비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은 게임 원작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좋은 작품을 만든 적이 있었나? 없지 않아요? 그 게임을 작품화해가지고 망했던 작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명작 반열에 오른 작품들이 거의 없단 말이야. 근데 더 라스트 오브 어스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원래도 게임이 뭐 실사 영화를 염두에 두고 만든 작품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는 있어. 어쨌든 그러니까 게임은 영화를 생각하면서 만들었고 영화는 게임을 만들면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드라마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해서 명작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잘 만들었어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한다. 이제 시즌2도 제가 다음 주에나 해서 리뷰를 할 건데, 사실 걱정입니다. 시즌2가 워낙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드라마가 이 작품마저 타개할 수 있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시즌2도 설득력이 있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닐 드럭만이 일단은 더 라스트 오브 어스 2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닐 드럭만을 믿기보다는 체르노빌의 감독, 이 감독이 잘 이렇게 어떻게 좀 설득력을 좀 더해서 3화처럼 더 라스트 오브 시즌 1에 나온 3화처럼 좀 더 설득력을 가미해서 우리를 이해시켜 줬으면 좋겠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3화는 비추 엄청 받았는데 원작이 없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가물가물하지만. 아 그래요? 원작에는 없던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작이 없었으면은 게임에서는 원작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소수자의 이야기라는 게 되게 낯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드라마는 충분히 그런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넣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화에서 동성애 얘기가 나오고 5화에서는 청각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엘리 자체가 소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앞에 충분히 깔아놨기 때문에 드라마 시즌 1이 명작 반열에 오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설득해낸 거지. 근데 게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설득을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예상하는 거지만 시즌2를 아직 안 봤지만 시즌2에서도 이런 소수자의 얘기들이 분명히 중간중간에 깔릴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고 그런 소수자의 얘기들이 먹혔을 때 아마도 시즌2의 그 맨 마지막 엔딩이 이해가 가지 않을까라고 추측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이 똑같이 따라한다. 그러면은 이번엔 드라마도 좀 위기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2는 특정 장면 때문에 비판한 게 유저 조롱하고 갑자기 PC 이야기해서 더 욕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괘씸죄. 항상 제작진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네. 그걸 씨무리는 건 관객, 시청자,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건 시민. 이런 작품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감독, 작가가 아니라 관객. 먼저 설레발치다가 큰 코 다친다. 뭐 어떤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시즌2는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길 바라면서